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74기 물류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해야지. 질문하지 마라. 물류가 왜 뭐예요? 클릭이 안 돼?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차기 프로젝트 시작 기수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는 부분 중에 오류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류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종 예외와 동시에 아주 엄청 많이 자주 보게 되시는 이제 오류들인데, 이제 오류 보시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뒷단을 실행하면은 그 인텔리제이 밑에 콘솔 부분에 뜰 수 있고, 그 다음에 앞단에서 뭐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F12 눌렀을 때 이제 콘솔 창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있는 400에러와 415에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엇비슷한 이유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단의 API 부분과 뒷단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장 처음 받아주는 컨트롤러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본 예시는 이제 견적 부분에서 변경이나 이제 추가한 사항을 일괄 저장하는 로직 중 일부입니다. 마지막 줄이 앞단에서 뒷단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로직 API 부분. 여기서 뒷단하고 일치시켜야 하는 부분이 붉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팅 해둔 부분들입니다. 본 로직은 이제 저장을 위한 로직이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제 앞단에서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뒷단에서도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URL 적은 부분 보이시죠? 세일즈 슬러시 패치 에스티메이트 리스트, 이 부분도 이제 뒤에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받는 부분에서도 일치를 시켜줘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일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400이나 415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오류는 앞단에서 보내는 파라미터, 여기 보시는 이제 에스티메이트 리스트를 제가 파라미터로 보내고 있죠. 이제 이 에스티메이트 리스트와 이제 요 리퀘스트 바디나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게 되는데, 뒷단에서 받는 이제 파라미터를 어떤 자료형으로 받느냐, 이 자료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에스티메이트 리스트가 제가 스트링으로 보냈는데 뭐 어레이 리스트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료형이 이제 터무니없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400이나 415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단에서 키 밸류 형태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이때도 이 밑에 하단부에 보시는 빨간색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았을 때 이제 키 값을 적어주고, 이제 이건 밸류 값인데 키 값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템 코드를 전달을 했는데 여기서 아이템 네임을 받겠다 하면 얘가 아이템 네임 없는데 왜 요청을 하냐 하면서 바로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부분에 이제 ID, 이거는 이제 XML 부분인데 ID 부분과 이제 다오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매퍼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 메서드 이름과 이제 XML의 이 구문의 ID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400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보는 게 아까 이제 밑에 500 에러가 있었죠. 500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에서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이거나 XML 부분에서 쿼리 문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롬절에서 이제 뭐 조회를 하는 테이블들이 여러 개 나오겠죠.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없는 테이블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셀렉터에서 이제 실존한 테이블에 있는 칼럼 값을 들고 오려고 뭐 어디 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칼럼이 실제로 없는 칼럼이다 하면은 이제 500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부문의 결과값을, 특히 이제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렉트에서 나오는 결과값들이 있겠죠. 이제 얘를 리절트 맵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제 리절트 맵 아이디와 이제 리절트 맵 위에 있는 여기 저장하는 이 아이디 값이 일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얘들 일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이제 조회를 하고자 하는 칼럼들, 이 리절트 맵 안에 리절트로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 뭐 하나라도 누락돼 있거나 뭐 잘못돼 있거나 이름이 하면은 500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00911 같은 경우에는 F12 콘솔에서는 안 보일 거고 아마 뒷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신텍스 관련 에러거든요.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마이바티스 스프링부트 이걸 쓸 때 쿼리문을 쓰시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자기도 이제 버릇이 돼 있으니까 모르게 쓰면 이 에러가 빡 발생하거든요. 저도 이거 왜 에러가, 분명히 쿼리문이 맞는데 30분을 찾았었는데 이 세미콜론 하나 붙이시면 바로 이제 에러가 납니다. 안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문에서 이제 너를 가끔 이제 반환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때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을 뭐 어레이 리스트에 넣는다든지 해시맵에 넣는다든지 강제로 넣게 되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때는 쿼리문에서 MVL 같은 함수를 쓰셔서
뭐 너를 특정 값으로 대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인플 단계에서 제가 이런 널인 경우를 걸러내거나 대체해 줄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로직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콜스 에러 아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오와 XML 네임스페이스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매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용량 문제로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용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오류는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SQL 게이트를 이제 켜시면은 상단에 관리자, 그다음에 테이블 스페이스 관리자를 클릭하시면 지금 화면에 팝업된 이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용량을 이제 늘리고자 하는 여러 개의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죠. 그 중에서 용량을 자기가 늘리고자 하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클릭하고 테이블 스페이스 변경을 클릭하면은 이제 이런 창이 하나 더 팝업을 할 텐데 이 창에서 이제 여기 있는 줄 보이시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고 그러면 이 창이 하나 추가로 뜨거든요. 여기서 제한 원씀을 클릭하면 이제 용량이 이제 문제가 없어서 이제 관련 오류는 뜨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들어갈게요. 이제 기본 생긴 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앞부분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되고 저희가 이제 담당했던 물류 탭에서 이제 각종 작업들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물류의 기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물류를 담당했던 조에서 전체 흐름을 너무 잘 설명을 하셨고 이제 관련 자료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뭐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저희는 이제 보여드릴 페이지 순서가 전반적인 이제 물류의 흐름과 상통하기 때문에 페이지를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나와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조립 컴퓨터 같은 걸 사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물류의 가장 기본 흐름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자는 저희가 구상한 홈페이지의 회사, 판매자는 회사일 테고 이제 구매자는 여기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겠죠. 이제 다만 이제 모든 물품을 회사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 일부 물품을 뭐 발주를 해서 사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릴 이제 거래처 정보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처라는 거는 비단 이제 본 회사에 물건을 사는 고객들만 꼭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주를 통해 물건을 제공하는 곳들도 거래처고 그다음에 뭐 저희 회사에서 뭐 융자를 받아야 된다 하면은 은행 등의 그 금융거래처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래처들도 역시 모두 거래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거래처는 이제 일반 거래처 크게 금융거래처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개로 나눠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상단 탭을 누르면 이제 각각 조회 결과를 따로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부모 컴포넌트 이하의 각각 자식 컴포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조회를 하고 각 로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제 이에 따라서 뭐 추가 삭제 아니면 변경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첫 번째 인사 프로젝트 때는 이런 변화를 주면은 바로바로 이제 변동이 될 수 있게 했는데 사실 삭제를 하면 바로 날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물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터스가 따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경 값이 없는 경우에 노말 예를 들어서 뭐 인설트를 했다, 추가를 했다면 인서트, 뭐 변경을 했다 업데이트, 삭제를 했다면 딜리트로 변경돼서 얘가 이제 저장을 눌렀을 때 뒷단으로 쭉 통째로 가서 뒷단에서 인풋에서 이제 스위치만 통해 가지고 요거죠. 여기서 이제 스테이터스에서 업데이트인지 딜리트인지 뭐 아니면 여기서 안 보이는데 인설트인지 따라서 각각 맞는 쿼리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로직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PPT 전체 화면 때문에. 괜찮은데. 자 이제 영업 관리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판매 계획인데요. 이제 판매 계획은 시장 흐름과
작년 판매 동향 등을 토대로 이제 올해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발주나 생산 계획을 미리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물류 프로젝트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뭐 물건이 이제 납품 단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어떤 뭐 운송 과정을 거칠 것인지 이런 류가 이제 판매 계획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예 정반대 업무더라고요. 물건을 팔기 전에 올해 이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만들 것인지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이제 그 공급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 1년 계획. 그래서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드문 분석 이전에 업무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판매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페이지를 볼게요. 영업 관리의 판매 계획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크게 두 개의 탭이 지금 보이시죠? 이제 올해 예상 수요 집계에서는 연도와 가산량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각 품목 판매량, 납품 관련 테이블에 있는 총 판매량을 기준으로 손실률과 가산량을 계산해서 올해 생산 필요량을 구할 수 있도록 로직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내부에 지정된 값이 변동된 경우에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한 와치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연도와 가산량을 선택을 하면 해당 값이 바뀌면 두 값을 바탕으로 바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바로 뜨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와 가산량을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즉각 데이터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로그를 하나 클릭하고 예상 수요 내역 변경을 누르게 되면 이제 왜 이만큼 5% 감소를 뭐 하게 되는지 의견을 쓰고 그 다음에 증감용 혹시 뭐 변동이 필요하다 하면은 내가 0%할 건데 마이너스 5% 잘못 찍었다 하면은 여기서 변경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각 테이블에서 칼럼에서 도출된 값이면 지금 아직은 이제 실제 테이블에 저장된 값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 수요 내역 저장을 누르면 이제 이 결과 값을 저장한 테이블이 세일 플랜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때 각 연도별로 이제 동일 품목은 중복해서 수요 내역이 저장되지 않도록 그래서 2022년 디지털 카메라 1번은 이것만 이 하나만 있게 누를 때마다 계속 중복해서 들어가면 이 값이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인풀 과정에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연도와 품목을 가진 데이터를 검색을 해가지고 얘 2022년 디지털 카메라 1번이 이미 있다. 그러면은 결과값이 있는 거죠. 널이 아닌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냥 바뀌도록 덮어쓰도록. 그 다음에 2022년 디지털 카메라 1번이 없다. 널인 경우에는 인설트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이시는 예상 수요 대비 판매 실적에서는 이제 세일즈 플랜에 저장된 예측 관련 데이터들과 딜리버리 인포에 저장된 실제 판매량을 추산해서 선택한 연도의 예상 수요량과 이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전체 보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완제품들 전체 다 들어가는 제품 그걸 보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24년은 지금 2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면은 요만 여기 들어가는 부분만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예상 수요량은 이제 앞서서 저장된 세일즈 플랜에 해당 품목과 이제 지정된 예상 수요량 가지고 오고 실제 판매량은 이제 이 선택한 연도에 해당 품목이 실제로 판매된 수량을 딜리버리 인포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말씀 안 드렸네. 그 지금 저희가 실제 테이블에 저장된 값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부러 억지로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1년 제외하고는 팔린 물량이 없어가지고 판매량은 다 0%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연도에 실제 판매량이 올라간다 하면은 판매 실적률과 실제 판매량이 이제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회할 때마다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올해 예상했던 수요에 비해서 얼마만큼 팔렸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조회된 데이터들이 쭉 있죠. 부품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 2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 해당 품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정보들, 뭐 품목군의 손실률, 정미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들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까 눌렀던 게 뭘 눌렀는데요. 이건 반제품이거든요. 반제품 눌렀을 때
바로 완제품으로 작업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얘가 지금 어디 공정으로 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 라인으로 투입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지금 뭐 저장할 수 있는 가용 창고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모델창을 구성했습니다. 당연히 이 값들은 다 뒷단에서 들고 오는 값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조회를 했을 때 비동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눌렀을 때는 안 뜨고 두 번째 눌렀을 때 첫 번째 값이 넘어오고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된 함수를 이용하면 이제 데이터를 불러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여기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비동기 작업으로 인해 데이터가 밀리는 현상을 점된을 이용해서 저희가 방지를 했습니다. 요게 지금 일부분인데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짧은 줄을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만든 서브 쿼리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쿼리문을 사실 쓰실 거면은 XML도 이것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고 저희가 인풀 부분에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몇 개 또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쓰실 거면 사실 프로시저 쓰시는 게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1차 풀잭에서는 저희 조는 이제 그 프로시저를 이용해가지고 다 구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프로시저 안 쓰고 XML만 써보자 이래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바로 구애를 했었습니다. 프로시저를 될 수 있으면 쓰시는 게 좀 편합니다. 다시 이제 영업 관리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단가 계산기를 제가 간인 계산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완제품, 반제품을 선택을 하면은 품목명, 완제품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을 거고 반제품에는 지금 카메라 본체가 있을 거거든요. 카메라 본체를 하나 클릭을 하면은 이제 판매 단가는 이 지금 부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판매 실수익은 이 부품을 팔았을 때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반제품이었죠. 반제품이었는데 반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원재료들이 몇 개 들어갈 거예요. 원재료들의 단가를 빼가지고 이 단가에서 빼야 되는데 사실 이 공정을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만든 페이지거든요. 그 앞에 기수들이 만든 이 단가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75,000원을 단가로 잡았는데 얘를 지금 팔 때마다 손해가 82,000원씩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뭘 구성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다 보시고 사실 구성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저희 마지막에 지금 이거 된 거라서 얘를 손을 대는 순간 지금 다른 걸 와르르 다 손을 대야 되는 좀 수정을 못했는데, 그래서 카메라 본체 지금 반제품 같은 경우에는 팔 때마다 지금 손해가 나거든요. 이런 현상을 좀 방지하실 수 있도록 나머지 이제 다음 프로젝트 하실 때는 조금 꼼꼼히 처음에 시작하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량을 카메라 본체를 22대를 판다 하면은 지금 180만 원의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즉각적으로 이 부품을 몇 개 팔았을 때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계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옆에 판매 동향 탭이 있는데 이제 연도별 판매 동향에서는 이제 연도와 품목을 선택하면은 해당 연도를 포함한 이전 4년, 그러니까 총 5년간이죠. 총 5년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연도와 품목을 선택한 마찬가지로 이제 즉각적으로 반영되도록 했고, 차트로 5년 평균 최다 판매 상품, 차트로 이제 각 품목별 품목 판매량을 할 수 있고 연도별, 그다음에 5년 평균 최다 판매 상품이 뭔지, 그다음에 5년 평균 판매했을 때 최대 이윤 상품이 뭔지, 5년 평균 이제 거래처들이 있었죠. 최다 거래가 어디랑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어디 거래처에 제일 많이 이윤을 남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로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차트가 고정이라서 크기를 늘리면 이렇게 밑으로 가는데, 아무튼 이 앞에 보시면 X축, Y축에 이제 데이터 값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도와 품목을 다르게 선택을 하면은 이제 즉각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실 게 견적 단계인데, 이제 견적 단계 같은 경우에는
수주 이전 단계로서 구매 요청 물품 내역과 이제 가격을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견적이 이제 흔히들 아시는 견적서가 오가는 단계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거래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보실 텐데 견적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견적 등록이 이루어져야겠죠. 잠시만요. 견적 등록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이 견적 탭에서는 이제 견적을 등록할 수 있는데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제 뭐 거래처가 어디인지 뭐 견적일자, 유효일자 뭐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입력을 하게 되면 견적이 추가되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견적에 대해서 이제 견적 상세에서는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팔 것인지 뭐 이런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카메라 1번을 뭐 22대를 팔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이 견적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모델창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견적 일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견적이 작성된 날짜, 그러니까 오늘 날짜 제가 27일에 이 견적을 작성을 했죠. 27일이 지킬 것이고 유효 날짜는 이 견적이 어디까지 이제 이 기간이 지나면 이 고객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견적 담당자는 견적을 작성하고 제출한 담당자를 의미하며 견적 요청자는 한마디로 이제 이 견적을 요청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적 조회에서는 이제 견적일자, 유효일자를 선택할 수 있고 시작일과 뭐 일로 할게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5월달 내에 최소화를 시켜요. 네. 아 내려도 돼? 내려도 돼요. 아. 견적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달에 있는 견적들과 이제 상세 견적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각 로우를 클릭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견적 상세를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하나를 했다 하면은 뭘 바꿔볼까? 이걸 바꿔볼게요. 이걸 바꿨다 하면은 견적 주장을 누르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 스테이터스 말씀드렸죠. 딜리트, 인서트, 업데이트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그 값들을 다 세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가 몇 건, 변경이 몇 건, 추가가 몇 건, 제가 이제 뭘 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수정이 혹은 뭐 삭제가 혹은 이제 추가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보실 단계가 수주 단계입니다. 이제 수주 단계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주문을 받는 단계, 이제 발주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작성했던 견적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페이지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수주 같은 경우에도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여기 다시 올라왔어. 여기서 이제 수주 아까 견적에서 등록한 친구들 중에 이제 수주 여부가 N 혹은 뭐 널 지정하지 않아서 널인 경우만 이제 출력되도록 했고 이미 이제 수주를 마쳐가지고 수주 이제 여부가 Y인 경우는 여기 출력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견적을 누르면 이제 이 견적에 맞는 수주 상세가 있었죠. 이제 어떤 물품을 몇 개를 팔 것인가 하는 수주 상세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수주 수정을 누르게 되면은 수주 유형을 여기서 이제 큰 수주 틀에서는 수주 유형과 수주 요청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수주 상세에서는 이제 납기일을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좀 용어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주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주와 긴급 수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수주 같은 경우에는 평시에 이루어지는 그냥 말 그대로 일반 수주입니다. 이제 처리 순위가 긴급 수주에 비해서 후 순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일반 수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재고량을 소진하지 않고 재고량에서 안전 재고량을 뺀 양이 충분한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재고를 먼저 소진하고 모자란 분량을 사오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거나 해가지고 채워서 납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재고량은 당연히 아시는 단어일 테고 안전 재고량은 이제 뭐냐면은 예상치 못한 재고 손실이나 아니면 갑자기 이 물품이 팔리지 않거나 아니면 가격이 갑자기 확 뛰거나 해가지고 구하기가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킵해두는 재고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긴급 수주 경우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훨씬 높겠죠. 말 그대로 긴급이니까. 그 다음에 긴급 재고는 만약에 이제 재고를 소진한다 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재고량부터 소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안전 재고량 뺀 이제 재고량이 남는 게 없으면 안전 재고량을 우선 소진을 하고, 마찬가지로 모자란 분량은 이제 생산하거나 발주하거나 여기서 채워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수주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생산 관리에 있는 이제 주생산계 MPS로 넘어가게 됩니다. MPS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링의 약자로서 이제 주생산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재와 자원을 계획하는 프로세스를 뜻하면서 제조 계획 수립, 원자재 및 부품 관리, 생산 일정 조정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페이지를 다시 계속해서 보실게요. 여기서는 이제 수주 단계에서 아까 등록한 상세 수주들이 있죠. 이제 걔들을 이제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데 왜 자꾸 올라오니? 데이터는 이제 기존 수주 상세의 일부 데이터와 이제 초기 납품 수량과 제작 수량입니다. 보시는 초기 납품 수량은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재고량에서 바로 납품 가능한 수량이며, 제작 수량은 납품 수량에서 모자란 재고량만큼 생산해야 할 분량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초기 납품 수량은 이제 바로 팔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제작 수량은 모자라서 만들어야 되거나 사야 되는 양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획 일자와 출하 일자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계획 일자는 그냥 오늘 날짜로 할게요. 굳이 이제 계획 일자 같은 경우에는 이 MPS가 계획된 일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 생산 계획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성된 날짜가 꼭 오늘 날짜라고 꼭 오늘 날짜를 작성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날짜는. 그다음 출하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제품이 출하되는 예정일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고객의 주문 날짜와 제품의 출하 계획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값들을 누르고 등록을 하게 되면 사라졌죠. 이제 MPS가 이거 원래 등록됐다고 떠야 되는데 모달창이지 팝업창이 안 뜨네요. 아무튼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로고가 사라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MPS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MRP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MRP 같은 경우에는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약자로서 이제 제조업체에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생산 관리 방법론을 뜻하며, 이게 봄이라는 이제 자재명사에서가 있거든요. 이 부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부품 몇 개, 이 부품 몇 개, 이 부품 몇 개 들어갈 거다, 이런 그 봄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요량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하는 데이터가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홈페이지를 먼저 보실게요. 자재 구매 관리 탭에서 자재 명세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뭐 아까 DK01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게 아까 보셨던 디지털 카메라 1번이거든요. 여기서 범죄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을 포함해 가지고 이 디지털 카메라 1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부품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단어 몇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정미수량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정미수량은 이제 상위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본 부품이 필요한 수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지금 본인이고, 얘를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 본체가 지금 정미수량 1이면 디지털 카메라 1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카메라 본체가 1개라는 뜻입니다. 커플러 66은 2개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손실률은 뭐 이렇게 아시는 단어니까 아까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필요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미 수량의 손실률을 곱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될 양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생산을 해야 된 값을 뜻하겠죠. 이게 원래 지금 라운드 함수로 저희가 올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네요. 필요 수량 같은 경우도 사실 정수로 나오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리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품목을 이제 사오거나 만들거나 할 때 들어가는 시간을 뜻하고, 여기 있는 이즈리프라는 단어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해당 부품이 최하위 단계인지 아니면은 그 뭐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뭐 반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최하위 단계 부품은 이제 보통은 이게 이제 0 혹은 1로 나타내는데 저희는 이제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조금 나타낼 냈거든요. 그래서 false 혹은 0인 경우에는 하위 단계를 가진 이제 뭐 여기서는 반제품이나 완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품들일 거고, 뭐 true인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자기가 뭘 제일 밑에 단계에 있는 원재료 이런 애들을 뜻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까 보셨던 MRP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서 이제 주상생 계획에서 들어가 이제 아까 그 NPS였죠. 거기서 들어간 수주 상세 관련지 출하 예정의 물품과 관련된 일정들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생산을 위해서 들어갈 부품이 무엇인지 얼마나 들어갈지 여기서 있던 게 아닌데 이거네.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하 예정의 물품과 관련된 일정들이 줘야 되고, 이제 각 생산을 위해서 들어갈 부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걸 클릭하고 모의 전개를 누르면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를 쭉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유량 일제 전개 일자를 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전개 공간을 MRP에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MRP가 이제 등록이 되고, 그 등록된 값은 밑에 있는 이제 조회창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정한 날짜 내에 구매 혹은 생산해야 되는 물자들을 쭉 보여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구매 및 생산 여부가 있는데, 구매로 이제 판단된 물품은 발주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생산으로 이제 판단된 물품은 작업 지시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작업 지시를 먼저 볼게요. 작업 지시는 이제 아까 생산으로 판단된 물품들이 넘어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하는 물품들이 이제 여기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그 여러 리스트 중에 이제 생산을 해야겠다 하는 목록이 여기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로우를 하나 클릭하고 작업 지시 모의 전개를 누르게 되면 이제 각 작업에 해당되는 부품들의 정보를 쭉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단어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투입 예정 재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거나 생산할 예정이 있어서 추가 예정인 재고를 뜻하고요. 재고, 소요, 제작 수량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이제 제작에 투입돼 가지고 쓸 거다, 쓰는 양을 뜻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재고, 소요 이후 재고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쓰고 남을 예정인 재고량을 의미를 하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탭에 세 개 있는데, 이제 작업 지시 현황에서는 이제 작업 지시 목록을 쭉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있는 생산 실적 관리에서는 생산된 실적들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오냐? 아무튼 이제 공정 성공률이 있는데 이게 보통 100인 경우는 없겠죠. 뭐 하다 보면 로스가 생길 수도 있고 기계 고장으로 뭐 부품이, 그래서 양품률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그 공장에서 이게 100인 경우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계산하기 좀 쉬우라고 일부러 100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 수량과 공정 성공률이 100%인 경우에 이제 작업 지시 수량과 실제 제작 수량이 같겠죠. 만약에 이게 뭐 99%다 하면 여기서 이제 1%씩 빠지는 경우 그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공정 성공률도 이제 뭐 그 회사나 공장의 사정에 의거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 값도 아까 말했던 로스율을 뭐 반영을 하듯이 이 값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애초에 이제 작업 지시 수량도 반영을 해서 만든 로직이 필요한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그 작업 지시 내렸던 것들 있죠. 이거 보시면 이제 작업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작업장으로 넘어오거든요.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반제품 같은 경우 이제 반제품 작업장으로 넘어오고, 완제품 같은 경우는 완제품 작업장에서 이제 넘어오겠죠. 그래서 아까 그 만들었던 공정들이 여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로그는 뭐 여기서 어디 갔어? 이게 지금 5일 6일에 찍힌 게 아마 없을 거거든요.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정확한 언제 날짜에 넣었는지 기억이 언제?
일단 뒷 날짜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조회를 누르게 되면 아까 그 작업장에 들어왔던 로그들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재 구매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 탭에 보시면 이게 저희가 아직 입고 이 기능이 지금 뒷단이 지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아직 적용이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재고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품의 재고들이 쭉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입고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그 발주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여기서 발주를 했었던 거를 이제 쭉 적용을 하게 되는 페이지고 입고는 아직 저희가 그래서 발주 및 재고 처리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물품이 구매를 해야겠다 판단되는 목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 모의 재고 처리 취합 발주가 저희 이것도 지금 조금 뒷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임의 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긴급 발주의 성격을 띠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요청과 관계없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물품이 오를 것 같다 미리 좀 사놔야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임의 발주 같은 경우에는 요청과 관계없이 긴급 발주 성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단계인 납품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럼 납품 단계에서는 이제 다 넘어오는 게 아니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제 납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의 재고량이 남아 있는 애들만 이제 쭉 뽑아 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중에 뭐 하나를 누르면 얘를 납품할 것이다 하면 납품을 누르게 되면 이제 납품 완료를 하게 되고 이제 모든 일련의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조에서 도움을 아까 주셨는데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이제 초기 페이지로 돌아가겠죠. 네, 이상으로 물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